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필수 영상 그 6번째 시간 일제강점기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이 시기 일제의 만행은 어땠으며 그에 따른 우리의 저항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전체 흐름은 시대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910년대의 무단 통치와 1920년대의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통치 방식이 시대별로 변화한 건 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먼저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으로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문화통치고 실상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한 민족 분열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분열 통치는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침략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의 총알바지로 조선이 필요했던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한 겁니다. 이렇게 각 시대별 통치 방식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피탈한 일본은 먼저 식민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했는데요. 이때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은 육해공 대장 출신으로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고요.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된 중추원을 두었습니다. 또 우리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도입했는데요.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헌병경찰들은 이 시기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했는데요. 태형은 곤장을 때리는 비인간적인 처벌로 조선 태형령이란 이름으로 가혹하게 우리를 처벌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이러한 공포스러운 학교조차도 일제가 정한 1차 교육령에 따라 겨우 4년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는데요. 정말 1910년대의 한국인들은 숨쉬기도 힘들었겠죠. 한편 일제는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고는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이때 기간 안에 신고되지 못한 토지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신고된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 차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조선총독부와 함께 우리의 토지를 빼앗는 데 앞장섰던 건 바로 동양적식 주식회사였습니다. 또 일제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작농들의 전통적인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우리 농민들은 경작할 땅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는 산림령과 광업령, 회사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는데요. 특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이 회사령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성장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1910년대에 살벌한 일제의 식민통치에도 우리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1910년대 우리의 저항의 역사, 국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들이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구한말 활동했던 신민회가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되고 국내의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금부와 대한강복회가 활동했습니다. 이중 임병찬을 중심으로 활동한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으며 조선 총독에게 국권반환 요구서의 발송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한강복회는 공화정을 주장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는데요. 먼저 서간도 삼원보에는 신민회의 후원으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가 세워졌으며 독립군으로는 서로군정서가 조직됐습니다. 또 북간도에는 대종교의 후원으로 독립운동단체인 중강단이 조직되고 민족학교로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이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이었던 이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신안촌과 권업회가 만들어지고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됐습니다.
이렇게 연해주의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은 바로 이상설인데요. 이상설 이분도 참 많은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 조직됐고요. 미주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단체로는 안창호가 중심이 된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와 박용만이 중심이 된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는 정말 많은 단체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세남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이처럼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발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우리도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된 건데요.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희망을 가진 우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는데요. 이때 파견된 사람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쿄에서 일어난 도쿄 유학생들의 이팔독립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는데요. 일본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는 국내의 3.1운동에 큰 자극이 됐습니다. 마침내 고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하며 3.1운동이 시작됐고,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시위는 급속도로 퍼져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됐는데요.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의 비폭력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으로는 제압리 학살이 있는데요. 제압리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한 곳에 몰아놓고 불을 질러 학살하는 일제의 만행.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많은 이들의 아픈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3.1운동의 의의와 결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인해 일제는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고요.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인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3.1운동 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가 선임되는데요. 이러한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이 삼권 분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 행정부에는 국무원, 사법부로는 법원이 있고요.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자금 확보를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했으며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안타깝게도 처음과는 다르게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요. 이로 인해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이 회의에서 신채호가 중심이 된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가 대립하는데요.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결국 1925년 이승만은 탄핵되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되어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가 개편됩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들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로 또 한 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의 이야기는 잠시만 뒤로 미뤄두고 우리는 1920년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920년대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꿨는데요. 이것은 말로만 문화통치일 뿐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하고 민족을 분열시킨 민족 분열통치였습니다. 그럼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기만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일제는 조선 총독에 문관 총독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고는 단 한 번도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이 없고요. 한국인의 자치를 허용하겠다며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줬지만 이는 친일파나 일본인이 중심이어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꿔주지만 오히려 경찰 수는 대폭 늘렸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 교육기회를 확대해주겠다며 2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을 허용했지만 실상은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여 이 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이 창간됐지만 철저한 검열과 삭제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회사령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는데요. 이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쌀 수확량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늘어난 양보다 일본이 수탈해가는 양이 더 많았고 일제는 수탈해간 쌀 대신 만주에서 들여온 값싼 잡곡을 농민들에게 지급해 이 시기 농민들의 삶은 정말 피폐했습니다. 이렇게 문화통치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우리를 수탈하던 일본에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시기 우리의 저항의 역사 국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은 크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민족자본 육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력 양성운동으로는 먼저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이 있는데요. 물산장려운동은 한국의 기업을 살리고자 한 국산품 애용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이상제 등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지만 실패하고요. 농촌 계몽운동으로는 조선일보가 주관한 문자보급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는 색깔이 좀 다른 사회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은 물론 조선사회 내부의 계급해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민족운동은 쟁의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농민운동인 소작쟁이는 소작농들의 투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이고요. 이때 농민들은 무려 1년간의 투쟁으로 소작료를 인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은 파업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조선의 노동자들은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노동쟁의를 전개했으며 대표적인 노동쟁의로는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운동도 일어나는데요. 1920년대의 학생운동, 먼저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 순종의 사망 이후 순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진영과 학생층, 그리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전에 일제에 발각되어 무산되고 학생들만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니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이러한 60만세 운동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진 못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이루어지며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1929년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반일 감정이 폭발하며 일어난 이 운동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3.1운동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후원했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신간회,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항일운동 단체 중 단연 최대 규모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공존하기 어려운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족주의 진영에서의 항일운동이 실패를 거듭하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를 인정받아 실력을 기르자는 자치론을 내세우게 되고 이로 인해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됩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피해 활동을 이어나갈 합법적인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는 먼저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발표한 정우회 선언으로 시작됐는데요. 거기에 국회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며 마침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한 신간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간회의 회장은 이상제였고요. 신간회는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는 민족유일당이었습니다. 또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운동을 벌였고요. 소년운동으로는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단체가 천도교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도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차별받던 백정들이 진주를 시작으로 형평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들은 조선 형평사를 결성해 평등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년대 국외의 저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있죠? 바로 의열단인데요. 의열단은 김원봉을 단장으로 한 암살과 파괴, 테러 등의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였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단원들 중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고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그리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테러했습니다. 또 김지섭은 일본 도쿄궁성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을 뒷받침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신채호였는데요. 신채호는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에서 폭력으로 민중의 혁명을 주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과 일부 의열단원들은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로 가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이후 이들의 활동은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1930년대 국외 무장투쟁에서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볼게요. 1920년대는 국외에서도 우리의 저항이 빛을 발하는데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조직된 독립군들이 일본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독립군연합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일종의 자작극인 훈춘 사건을 조직해 이를 구실로 대규모 일본군을 투입했지만 이 또한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가 중심이 된 독립군 연합부대에 의해 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인데요. 이러한 청산리 대첩은 우리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야말로 빡친 일본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지역을 무참하게 짓밟는 간도 참변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러시아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결국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만들어 조직을 정비하고 이후 다시 3부를 통합해 결국 3부는 남만주의 공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됐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1930년대 이후의 민족말살 통치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침략전쟁을 시작했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37년의 중일전쟁, 그리고 41년의 태평양전쟁까지 전쟁에 미친 일본은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제 사상을 내세우고 한국 학생들에게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또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하게 하는 궁성유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거기에 한국인의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제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는데요. 이 국민학교의 플레임이 바로 황국신민학교입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경제수탈은 극에 달했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자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중화학 공장을 세우고 지하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일본의 방직업을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육을 강요한 정책을 말합니다. 거기에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는데요. 지원병, 징병, 학도지원병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강제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 전쟁터로 내몰고 강제징용으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수탈함은 물론 여성들 역시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으며 공출이란 이름으로 쌀과 녹그릇, 심지어 숟가락까지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는데요. 먼저 국외, 특히 만주 지역의 저항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자 이 시기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에 맞섰는데요. 먼저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한국독립군은 한국독립당에서 만든 군대인데요. 한국독립당은 독립군의 삼부통합 이후 북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혁신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의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이 조직됐는데요. 조선혁명당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의 활약도 이어집니다.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끈 건 양세봉이었고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동북항일연군이란 조직도 있었는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지던 만주에서의 활동도 일제의 탄압으로 점차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독립군들은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때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활약했는데요.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의열단의 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이 중국에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김원봉은 이후 독립운동 연합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고요. 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던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은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후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을 창설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일제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은 다릅니다. 이 시기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은 데다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조금만 집중할게요. 한편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는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1920년대 이후 내부 진통을 겪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지만 실패하고요. 윤봉길은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살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해져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8년간의 긴 대장정 끝에 마침내 1940년 충칭에 자리 잡고 김구를 주석으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겁니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은 창설 후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해진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이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내세우고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토지개혁, 보통선거의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역시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들 역시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꿈꿨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 건국동맹 역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점점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1930년대 이후까지 일제강점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간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분야에서는 1920년대 활동한 조선어 연구회가 있는데요. 가게 하나를 만들고 한글 잡지를 창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이후 조선어 학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윤재와 최연배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히 일제가 1938년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어 학회의 노력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42년에 일어난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한편 언론사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함께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20년대에는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문자보급운동이, 그리고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가 중심이 된 브나르도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다음은 역사 분야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인데요.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1910년대부터 중추원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요. 192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 식민사관을 만들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그리고 당파성론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 역사가 외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미 없는 왕조의 교체와 당파 싸움만 난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사관에 우리 민족은 민족주의 사학으로 맞섰는데요. 먼저 신채훈은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등을 편찬해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신라의 화랑도를 난가사상으로 평가해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우리의 역사로 재조명했습니다. 또 박은식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통해 민족의 혼인, 국혼을 강조했고요. 1930년대에는 정인보가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하고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전설을 간행하는 등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1930년대에는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도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실증주의 사학에는 이병도와 손진태가 조직한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또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백남운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백남운은 유물사관을 통해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사회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식민사관에서의 정체성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종교계의 활동이 정말 활발했는데요. 사실 3.1운동 당시의 민족대표 33인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종교는 나철이 만든 종교로 1910년 북간도에 중광단을 세우는 등 국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했으며 특히 개신교는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강하게 거부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1920년대 소년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앞서 방정환에 대해 소개해드렸었죠. 또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고요.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 역시 저축은행을 벌이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등 이 시기 활발하게 활동하던 종교단체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 분야인데요. 먼저 문학 분야에서는 윤동주와 이육사, 심은 등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시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독립을 노래한 이들과는 반대로 친일 시인도 있었는데요. 서정주와 노천명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이 중요한데요. 아리랑은 나훈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던 영화 아리랑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식민지라는 통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